21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나는 팔도의 부목군현에 파견되는 자 조선시대 때 부목군현 지방 이런 단위죠. 여기에 파견되는 사람을 우리는 수령이라고 그러죠. 예. 그다음에 나는 지방관에서 행정신문을 담당하는 자 행정신문을 조선시대에 담당하는 거 이거 향리가 되겠죠. 예. 자 여기 보면은 조선시대 수령은 임기가 1800일 5년이죠. 그리고 상피제 자기 연고지에는 부임을 못하죠. 그리고 고려시대 향리는 조선시대 향리는 고려 때와는 달리 외역전 고려시대 향리는 이제 세습이 되는 직역과 함께 세습이 되는 토지인 외역전이 있었는데 이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위상이 많이 하락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면 자 1. 가 단안이라는 명부에 등재되었다. 자, 이 단안이라는 것은 향리 등이 속한 그러한 계층을 이제 이족이라고 하죠. 예, 향리 리자 이제 하급 관리할 때 그 이족의 향리와 같은 그런 이족의 어떤 명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향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 행사했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왕이 이제 각 팔도에 관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이 관찰사는 이제 감독을 하는데 이제 수령 각 군현에 자 이들은 모두 왕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행정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방관과 행정도 하지만 재판도 하고 또 군 지휘관이기도 합니다. 왕의 대행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령은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감사 도백으로 불렸다. 이거는 관찰사에 대한 설명이고요. 장례원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이거는 노비를 다루는 관청이죠. 장례원은 그리고 잡가를 통해 선발이 됐다. 잡가는 이제 기술관을 채용을 할 때 잡가를 통해서 선발을 하지. 이런 중앙이라든지 지방관들은 잡가를 통해서 선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향리 자체도 잡가하고는 무관합니다. 다음 22번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어머니 윤씨가 폐위되고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씨가 이제 성종 때 사사되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죽은 것이 성종의 후궁이었던 엄시정 씨 참소 때문이다. 어, 이제 때려 죽이고 뭐 대비는 이제 이른바 인수 대비죠. 성종의 모후인 뭐 등등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원인이 된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이죠. 연산군 때 있었던 두 번째 사화. 이때 그 사림들도 연루가 돼서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훈구파도 어, 예, 일부 이제 연루가 됐지만 이제 사림도 격가지로서 이제 끼어서 많이 희생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정유년 이후 조정시대 사이에 대윤이니 소윤이 이런 왕실의 외척이죠. 인종이 승하한 뒤 인종이 있을 때는 대윤이 그 다음에 소윤, 윤원영 등이 이제 명종의 외척이 이제 기회를 얻었다. 자전 임금의 어머니 바로 문정왕후죠. 등이 이제 소윤이 대윤을 치는 이러한 사건 바로 을사사화죠. 이 을사사화는 바로 왕실의 외척 간의 갈등 속에서 사림이 여기에 또 연루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사화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요 두 개 사이에 올 수 있는 시기엔 사실은 결국 무슨 사화가 있겠습니까? 기묘사화가 있겠죠. 자, 기묘사화는 중종에 의해서 중용이 됐던 기묘사림, 조광조 등을 이제 훈구 세력들이 위훈 삭제 등으로 자신들의 어, 이해관계가 이제 얽히면서 기득권을 이제 많이 침해당하자 이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기묘사화인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제 위훈 삭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가짜 공훈 중종 반정에서 가짜 공훈을 세운 이것을 이제 삭제하자는 이 사림 조광조 등의 그런 것에 이제 반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쓰는 것은 이 기묘사화 바로 1519년이니까 요것이 해당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어느 시점인 어떤 것과 관련된지 살펴보도록 하죠. 왕자의 난으로 정조전 등이 피살됐다. 자, 이것은 태조 때 있었던 1차 왕자의 난이죠. 여기서 이 왕자의 난을 주도한 사람은 이제 이방원 후일 태종이 되는 것인데 당시 세자인 이제 방석, 이것을 이제 정조전 등이 후원하는데 이들을 제거하면서 권력을 정권을 잡게 되죠. 이때 이제 정조전 등이 이제 피살이 되는데 이게 1398년에 있었습니다. 다음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이게 바로 인조 반정이죠. 자, 전임 정권이었던 인조 전 전임 정권이었던 광해군 때 북인이 이제 집권을 했었는데 서인이 이것을 타도하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성상문 등이 상황의 보기를 꾀하다 처형되었다. 이게 이른바 사육신 사건이죠. 세조 때 1456년에 있었는데 당시 이제 상황이 바로 단종인데 이를 보기를 꾀하다가 결국 세조에 의해서 이제 처형이 당했죠. 자, 그 다음에 2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는 사건, 이게 바로 선조 때 있었던 일이죠. 동서분당. 예. 선조 때에 이르면 이제 사림이 중앙정계를 장악을 했는데 다시 이러한 이조 전랑과 같은 중요 문제를 놓고서 기성사림 서인과 신진사림 동인 계통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2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국대전의 정원이 200명으로 정해져 있고 생원 진사인 상재생과 상재생이 모자랄 때 유학으로 보충하는 기재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생원 진사 출신들이 바로 이 교육생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소과 합격생들인데 이것은 바로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관립교육기관이고요. 자, 조선시대의 교육기관들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교육도 하지만 이제 제사의 기능도 있어요. 훌륭한 선현들을 제사 지내는 것인데 이 교육의 공간이 여기 나온 것처럼 명륜당이 되겠고요. 교육의 공간이 그 다음에 제사의 공간이 대성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최고의 관립 교육기관으로서 성현의 제사도 지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나머지 보도록 하죠. 좌수와 별감을 선발해 운영하였다. 사족 지방 사족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향촌 자치기구인 유향소가 되겠죠. 유향소는 수령을 보조하고 향리를 규찰하고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하죠. 자, 지방의 사임 세력이 주로 설립을 한 것은 서원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서원은 이제 국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많은 특권이 또 쥐어지기도 합니다. 그걸 사액서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서원이 다시 지방 사족들의 어떤 특권 또는 농민 수탈의 그런 수단으로 많이 전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국가 재정을 또 좀 먹고요. 그래서 영조 때도 이제 많이 폐지를 했지만 흥선대원군 때 47개설 제외하고는 모두 철폐하였습니다. 이것도 서원에 대한 설명이고요. 5번도 전국의 부목 9년에 하나씩 설립한 지방의 중등 관립교육기관은 향교가 되겠습니다. 향교도 성균관하고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교육과 제사의 공간이 다 있습니다. 다음 24번 밑줄근 이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시된 자료는 이 왕이 세자 시절 쓴 칠원시입니다. 척화를 주장했던 신하들과 함께 청해 볼모로 잡혔다 돌아온 후에 지은 것이다. 자, 청해 볼모로 갔다. 이건 병자호란 인조와 관련됐고 인조의 아들 중 맏아들인 소윤세자와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잡혀갔는데 왕이 됐다고 그랬어요. 소윤세자는 귀국 후 얼마 안 가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지만 둘째 아들 복림대군은 이제 효종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 효종의 업적을 찾는 것인데 자, 효종과 관련돼서 뭐 나올 수 있는 것은 북벌을 준비한 것, 여기 나온 것처럼 청에 대한 복수심. 근데 그 북벌을 위해서 준비한 군대가 청의 요청에 의해서 러시아 정벌에 쓰여지는 나선 정벌 두 차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로 1번인데 나선 정벌의 이 북벌을 위해서 키워뒀던 어영청 수성의 조총부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두 차례 있었죠. 1654년과 1658년 변급 신유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서 많은 정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북벌을 이제 주도하기는 아직 힘이 부족했죠. 자, 두 번째, 왕권 강화를 위해 장영영이 설치된 왕의 친위 부대. 이거는 정조와 관련이 있고요.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이 되었다. 이건 숙종 때죠.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라는 내용이 있죠. 백두산 정계비. 역대 문물을 정리한 백가사전식 문헌, 동국 문헌비고가 편찬이 된 것은 영조 때가 되겠고요.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이 완성이 된 것은 광해군 때 허준에 의해서입니다. 25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임평대군의 아들 여러복이 본래 교만하고 억세였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삼복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윤유와 허목, 남인, 그 다음에 허적, 그 사람은 허자, 허견, 이들을 이제 영모로 몰아서 이제 서인 김석주 일파가 이제 환국이 일어나죠. 숙종 때. 예. 바로 숙종 때의 첫 번째 환국인 경신 환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경신 환국 직전 1600 숙종이 즉위할 때쯤에 현종 때 마지막 예송 논쟁인 갑인 예송이 있었죠. 이때 남인이 승리하면서 숙종 초에는 남인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여기 보다시피 이제 서인이 이제 이들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이 외척인 왕실 종친인 삼복 그리고 이뭐 허적의 아들인 이제 허견이 이제 모반을 꾸민다. 뭐 그 예로서 뭐 대응선성을 수축을 하고 도채찰사 뭐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등 군권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것을 유학 사건, 기름 먹인 장막 그 하사하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남인들을 대거 축출해내죠. 경신 대축척이라고도 하죠. 바로 경신 황국인데 이 이후에 있었던 일. 그럼 숙종대하면 나오는 게 뻔해요. 황국 문제죠. 그럼 그 이후에 어떤 황국이 또 있느냐? 자, 경신 황국에서 서인이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8년 후 이제 기사 황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기사 황국은 남인과 연관이 있는 희빈 장씨가 원자를 낳고 그 원자가 그 아들을 이제 원자 이제 세자로 책봉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서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송시열 등. 그래서 바로 이 원자 정오 문제를 놓고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숙종이 이제 그 남인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남인이 승리를 했고 근데 또 얼마 못 가서 갑술한궁 때는 참고로 이제 장희빈은 이제 중전으로 이제 승격이 되고 인현왕후는 이제 폐서인 됐죠. 그런데 변덕이 심해서 갑술한국 때 이것이 일어나는 배경이 바로 인현왕후가 다시 복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서인이 관련 있는 서인들이 다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후 남인들은 재기가 불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 5번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황국이 발생한 거 바로 기사 황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어느 시점인지 그 이전이 되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자의 대비,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현종 때 예송 논쟁이 있었죠. 현종 때 숙종 전임금인 현종 때 두 차례가 있었죠. 기예성 1659년, 그 다음에 갑인예성 효종과 효종 비가 죽었을 때
그 계모인 자이대비가 복상 기간을 얼마나 했을 것이냐. 각각 서인과 아, 남인이 사이좋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정예리 모반 사건으로 서인이 전국을 주도했다. 이건 이제 선조 때인데 선조 초기에는 동인이 집권했다가 이 정예리 모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정예립이 이제 서인에서 동이도로 갈아탄 사람이죠. 서인이 전국을 잠시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 반란군이 도성을 장악하였다. 이건 인조 즉위 초에 있었던 일이죠. 논공행상, 인조 반정의 논공행상에서 불만을 가진 이괄이 난을 일으킨 것인데 이게 인조 때 있었고요.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한 채 전국을 독점하였다. 이것은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광해군 때에 있었던 일이죠. 북인이 이런 독점적인 정치 형태가 결국 서인들이 주도한 인조 반정을 낳게 되었습니다. 다음 26번 밑줄근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원익 대감의 건의로 경기도에 이 제도를 시행했다. 박나비 배단이 경기도 특히 심해서더라군. 각 고을에서는 공물을 현물 대신 쌀로 얻어 선해처럼 납부하는 건 바로 대동법에 대한 문제네요. 대동법은 뭐 거의 꼭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공납의 문제를 이제 해결한 것이죠. 자, 공납의 대표적인 문제가 이 박납의 폐단이죠. 관청의 서리 등이 대신 내주고 많은 수수료를 뜯어가는 건데, 자, 공납은 원래 가호별로 내던 것인데 집집마다 이것을 토지 결수, 토지 면적별로 내는 것이죠. 이걸로 바꾼 것이고 현물 대신 내기 쉬운 쌀이라든지 또는 뭐 돈으로도 내게 할 수 있게 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주무부서는 선해청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필요로 하는 그 현물품, 이 관수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 관수품을 조달을 위해서 바로 공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이 공가, 정부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가지고 상품을 주문하고 사들이게 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대동법 실시로 인해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도 되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죠. 양반에게도 군포가 부과되었다. 이것은 바로 호포제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건 이제 대한제국 시기인데 근대적인 토지 소유 문건인 지게를 발급을 했고요. 이전에 이제 대대적인 토지조사 사업, 양전 사업을 실시를 했죠. 자, 풍경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 부과하였다. 이것을 이제 이른바 연분구등법이라고 하는데 세종 때 마련되어진 전세제도 그것을 우리는 이제 공법이라고 하는데 풍경에 따라서 9등급으로 차등적으로 그 다음에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는 연분 6등법이라고 가지고 이 둘을 이제 조합을 해서 공법이라는 제도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전세제도가. 그 다음에 부족한 재정의 보충을 위해 성무 공간포를 징수하였다. 이거는 영조 때부터 실시가 된 균역법의 바로 보충책이 되죠. 균역법은 일반 상민들의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인 겁니다. 1년에 두 필에서 했던 것을 한 필로 줄였는데 그 부족액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선무군관포 부유층인들에게는 선무군관포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결작도 있고요. 이거 외에도 토지당 1결당 2두씩 무조건 걷고요. 염 선세를 국가가 또 거둬들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27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출전이 의산분답이네요. 자 이거는 북학파 실학자 홍대영의 저서이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중국은 서양에 대해서 경도 차이가 180도에 이르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면서 뭐 기준을 따라서 뭐
다르다. 예, 상대적인 것을 이제 역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홍대영은 이제 그 자신이 혼천이 등을 직접 제작을 해서 천체 관측 등을 했어요. 실증적으로.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뭐 무한 우주론이라든지 지전설이라든지 김성문과 함께 이제 지전설을 주장했고요. 더 나아가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이게 바로 이제 그 성리학적 세계관이죠. 이것을 아, 타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청과의 그러한 청을 좀 배우자는 입장인 이제 북학화 실학자라는 것도 좀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죠.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것은 발해고를 저술한 유득공예에서 이제 북쪽의 발해와 남쪽의 통일신라의 그러한 정립된 시대를 어,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산비가 진흥항 순수입을 고정하였다. 금석 과한록 등을 저술하며 금석하게 밝았던 사람, 시서화에 능했던 추사 김정희가 되겠죠. 예. 그래서 무학대사비로 알려졌던 이 북한산비를 진흥항 순수비임으로 고증하였습니다.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사관에 등용이 되었다. 자, 이것은 위에 나온 유득공도 있고요. 또 북학위를 저술한 박제가도 있고 뭐잘 나오진 않지만 서희수란 사람, 요 세 사람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여전론을 통해 마을 단위의 토지 분배와 공동 경작을 주장한 사람은 다산 정약용이죠. 예. 여 단위로 이제 토지를 이제 구획을 하고 여장의 지위 아래 그 주민들이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공동으로 이제 또 분배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처음에 주장했다가 나중에 이제 정전제로 바꾸게 됩니다. 다음 28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에까지 뭐뭐뭐를 사교로 몰아 탄핵한 여러 책이다. 자 이승훈 정약용 등이 교리를 토의하다 적발한 사건. 이승훈은 최초의 영세 천주교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정약용 신유 천주교 박해로 강제로 유배됐죠. 윤지충 신주를 소각을 해서 신의 박해를 가져왔고요. 권상현 등등등 다 이거 천주교와 관련된 것이죠. 자, 천주교는 특이하게 처음에는 이제 서양의 어떤 학문적인 것으로 수용이 됐다가 점차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특이한 경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탄압을 받게 된 이유는 인간 평등을 강조하죠. 예, 이 조선 그런 봉건제 사회에서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고 또 하나는 제사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유교를 중시하는 이 조선 사회에서 맞지가 않죠. 그래서 박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청에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제 서양의 학문적인 성격으로 소개가 되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떤 종교인지 살펴보죠. 단군 숭배 사상을 전파했다. 이거는 대종교죠. 구한말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일제강점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 나철 등이 이제 단군 숭배 사상을 대종교로 이제 창시했고요. 1909년. 그다음에 하늘의 제사 지내는 초제를 거행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도교와 관련되어 있고요. 도교는 하늘에 이제 숭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왕실에서 정부에서 이제 초제를 거행했습니다. 주간 부서는 이제 소격서고요. 동경대전과 일종의 경전, 용담사, 찬양 가사집을 경전으로 삼은 것은 동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학의 특징은 유, 불, 선. 이 선이라는 것은 도교로 봐도 돼요. 바탕으로 민간 신앙 요소까지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 동양의 사상이 모두 결합이 되어 있는 것. 바로 이것 역시 동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잘 모르더라도 비변사 등록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조선 시대가 되겠고 현재 일단 조선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비변사가 이제 군사적인 거 외에도 이제 다룬다면 그것은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호조판서 이성원이 말하기를 종전에 허다하게 주던 돈을 결코 작년과 금년에 다 써버려갖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황이 극심한 거. 돈이 황해졌다, 시가 말랐다 이 소리죠. 이 전황에 문제가 생긴 것은 화폐 유통이 활발했던 바로 조선 후기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 화폐 수량이 이렇게 극심하게 적어지느냐? 화폐를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죠. 어, 양이 적어지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전황의 현상이 있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부상, 대고, 사상 도고라고 하죠. 이런 것 등이 활발하게 나타난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자, 조선 후기는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 뭐 화폐 유통, 대외 교육 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대적인 모습, 즉 규모적인 거, 규모의 경제, 자본, 그 다음에 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런 특징, 자본주의의 어떤 맹아적인 모습도 나타난다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했다. 이게 바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볼 수 있는데 덕대가 바로 전문 경영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어, 소유, 즉 물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혈주가 있는데 이 혈주로부터 자본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잘 경영 운영해 나가면서 광산을 경영하는 것이죠. 분업의 형태가 되겠죠.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담배와 면화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그렇죠. 자급적인 성격에서 자기가 쓰기 위한 것에서 팔기 위한 것으로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 작물이죠. 조선 후기에 등장한.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조권이 세습이 되는 수신전, 휴량전이 있었다. 이것은 조선 초기 과전법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과전법이 이제 직전법 세조 때 1466년 직전법으로 바뀌면서 이 미망인과 어린 유가족들이 이제 세습이 되는 그러한 명목의 토지가 바로 수신전, 휴량전이 있었는데 이거를 직전법 실시와 함께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선 전기 때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미 조선 중기 명종 1566년 이후로 수조권 토지는 없어지게 됩니다.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대외 교육에 있어서 송상, 개성상인, 만상, 의주상인 등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일무역, 자 외관이라는 곳이 있죠. 부산 여기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 공식적인 무역, 비공식적 무역 이런 것 등이 다 동시에 다 발달한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30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유계춘의 무덤입니다.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탐악에 맞서 농민들과 함께 자 이것은 바로 철종 때 있었던 임술 농민봉기 전국적 농민봉기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진주 밀란에 대한 설명이죠. 예. 예. 철종 때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그 농민봉기가 있었는데 이런 농민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세도 정치의 배경하에서 농민들에게 가장 고통을 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삼정의 문란이었습니다. 전정, 군정, 황곡인데 따라서 이 진주 밀란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파견한 것을 안핵사라고 하는데 안핵사 박규수의 건의로서 삼정 이정청을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어요. 2년 뒤 이제 흥선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이 삼정의 문란을 이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진주빌랑 관련된 것은 이 사건의 수습을 위해서 안핵사로서 박규수가 파견이 되었고 이 삼정이정청 설치 건의를 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청해 군대에서 진압이 되었다. 자, 이것은 이모군란과 그다음에 뭐 갑신정변도 이제 청이다 진압을 했죠. 자, 그다음에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최재우가 어 이제 그 동학을 창시하는 것은 1860년이에요. 뭐 이러한 그 시대적 배경상이 이제 그러한 동학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은 되지만 시기적으로 이미 진주밀란 전에 이미 창시가 되었죠. 최재훈은 이제 경주 출신 잠바니까 뭐 지역적으로는 뭐 가깝긴 하지만 이것이 진주밀란의 이 진주밀란이 이제 동학을 창시하는 계기가 된 것은 안 됩니다. 선후 관계상. 그다음에 왕이 도성을 떠나 이제 공산성으로 피난하였다. 자, 이것은 이괄의 난이 됩니다. 공주까지 피난을 가기도 했다는 소리죠. 논공 행사에서 불만을 품은 이제 이괄이 난을 일으켜서 이렇게 피난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바로 동학 농민운동인데 동학 농민운동의 이제 2차 봉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처음에 1차 봉기는 호남 지역 남적 중심으로 있었는데 이제 구국 항일 투쟁이 성격을 띈 2차 봉기 때는 이제 호서 지역 북접 손병에 이끄는 이런 동학 세력까지도 같이 연합을 해서 조직적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